뾰로롱 안녕하십니까. 국내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세상에 이게 미국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했다는 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오늘 들어왔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전해드린 제보 사건이었죠. 이 중학교 동급생을 4년 동안 저렇게 학대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고 또 그걸 빌미로 갈취까지 했던 남학생 4명.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이들 4명을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그냥 나쁜 놈들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년 퇴직하고 매일매일 사반 봅니다. 결방은 싫어 하신 윤은주님. 자, 서울 643번 버스예요. 사반에서만 보던 걸 실물 영접했습니다. 종 내려 하신 김희경님. 자, 경산 마위지 공원 저수지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던져놓고 가는 인간이 저렇게 그런 인간이 있어. 아유, 왜 사니 정말 던지고 싶니 하신 석상보님. 자, 경북 영천의 한 도로인데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데 사람을 화물칸에 태우다니요. 도로교통법 위반을 둘째치고 이게 할 짓입니까 하신 박세희님. 자, 부산 진구 카페예요. 사랑하는 건 좋은데 니들 있는 데서만 하면 좀 안 되겠니? 부럽긴 한데 좀 짜증난다 하신 신미영님. 자, 미국 댈러스 박물관 갔는데 거기 세계 지도에 동해를 일본어로 적어놨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신 김은영님. 자, 정여은님, 천부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이경규 약물 운전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기사 보고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예능 대부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조사. 자, 개그맨, 방송인 인생 40여 년 동안 사건 사고로 구설에 오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자기 관리 끝판왕이었던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인데요. 이경규는 어제 오후 2시쯤 강남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남의 차를 몰고 한남동의 사무실로 이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건물의 주차관리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남의 차와 바꿔 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규 역시도 당시 차에서 가방이 사라진 걸 알아채고 논현동으로 다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와 약물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약물 가니시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경규 씨 해명을 들어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감기약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갔다라는 건데 그날따라서 평소에 그 처방받은 약이 이제 공황장애가 있다는 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향정시적 의약품 성분이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거고 그 성분이 검출된 거라서 이걸 약물 운전이라고 하는 건 그 표현에 오해가 좀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평소에도 차 안에 뭘 놔두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다른 게 없는 편이라서 그냥 헷갈렸다라는 거고 조사받고 소명도 다 마쳤다라는 거고요. 정말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딨냐라고 좀 억울함을 호소했고 실제로 이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도 예. 그 차 안에서 이 처방전 같은 걸 꺼내서 종이를 꺼내서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더라라는 그런 목격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절도는 누가 봐도 저게 혐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또 가기도 했었고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이고 그거는 소명이 되는데 다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요? 아직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이 향정신성, 그러니까 공황장애용 약이라도 그 약물 때문에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마치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것도 법이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약물 때문에 차량을 헷갈린지는 아마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떡볶이를 확입니다. 자, 배달로 떡볶이를 주문한 손님한테 양이 너무 적잖아. 항의 전화가 옵니다. 자, 업주는 죄송하다, 환불해주겠다 했죠. 자, 손님은 알겠다 했을까요? 그럼 저희가 이걸 소개해드릴 이유가 없겠죠. 자, 제보 음성과 영상 함께 보시죠.
계좌번호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좀 환불 처리도 도움 드려도 괜찮으신가 해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고객님. 거기 가면 당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있으냐고요? 네. 당신도 그만 고통 겪어야겠네. 대화가 안 되네, 당신이랑. 환불해주면 된다고? 어머니가 입 좀 보시겠네. 아, 잠시 뒤 문제의 떡볶이 그릇을 들고 한 남성이 지금 가게로 들어왔죠. 아유, 자, 사장님이 나와서 이거 환불할까요? 아니면 재조리 해드릴까요? 자,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열받네, 진짜. 확 진짜 하면서 떡볶이, 아우 세상에. 이게 뭐야, 떡볶이 그릇 뚜껑을 열더니 얼굴에다 확. 자, 새빨간 떡볶이가 얼굴과 사방에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저 여성분도 붙잡고 막 저 사람 밀치죠. 자, 어디를가 소매를 붙잡고 저렇게 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슬슬 동면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서울 금천구에서 제보자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7일 오후 6시쯤 배달 플랫폼으로 떡볶이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배달이 마치고 나서 손님에게서 떡볶이 양이 너무 적다는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떡이 7개만 담겨 있다, 양이 너무 적다면서 얘기를 한 건데, 제보자는 보통 17개에서 18개 정도의 떡이 들어가는데 직원이 실수했다, 그래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환불 요청을 거절하고 가게로 가면 당신이 있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당시 가게에는 제보자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그래서 손님한테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님이 당신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가 일 보겠네요, 이런 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손님은 곧바로 제보자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있는 가게로 찾아왔고, 제보자 어머니가 환불이나 재조리 등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이 됐다면서 보신 것처럼 떡볶이를 어머니 얼굴에 던진 건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원래 떡볶이를 소분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조리해서 나가는데 아이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손님에게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손님이 자신이 저녁 시간에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건지 환불이나 아이고. 재조리도 모두 거절하더니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머니가 떡볶이를 저렇게 맞고 너무 화가 나서 남성을 몇 번 밀친 장면 보셨죠? 자, 그러면 나오는 전가의 보도 뭡니까? 쌍방폭행이죠. 쌍방폭행을 주장하면서 CCTV를 좀 보여달라, 이 남성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떡볶이를 얼굴에 던지는 그 모습, 그 뭐 뜨거운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당연하죠. 봐야죠. 판매했던 사람한테.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미는 모양새거든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폭행에 대해서 저는 소극적 방어행위 정도로 쌍방폭행보다는 정당행위의 가능성, 정당방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정수리 옆이 뻥입니다. 자, 미용실에서 겪은 충격적인 상황, 제보 사진 만나보시죠. 자, 머리 위에 생긴 하얀 구멍, 그 길이만 해도 무려 5cm 이상. 가르마 정리를 위해 찾은 미용실, 멋진 머리를 기대했건만 정수리 옆에 저렇게 커다란 구멍을 뻥! 아, 이상해. 아, 세상에, 이게 무슨... 자, 도대체 어쩌다가... 네, 경기도 이천의 한 미용실을 찾은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일단 전화로 예약을 한 후에 다음 날 미용실을 찾았는데요. 본인의 머리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되 집게를 사용하여 이렇게 좀 잘 잘라달라고 얘기를 드렸대요. 아마 그 집게를 사용해야 그 스타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원래 머리? 원래 머리 스타일이 이제 저거군요. 저렇게 그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미용사가 제보자 요청대로 하지 않고 집게도 사용하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퍼트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끝나서 보니까 머리에 저렇게 5cm 이상의 구멍이 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뭐 사과를 하지도 않고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냥 커트병만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보자님 지금 오늘도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신다는데, 박 변호사님, 네. 만약에 야, 요즘 성수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인데 이거 몰라? 라고 하면 속아 주실 겁니까? 아니요, 너무 좀 땜통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앞에 좀 멋있게 가야 되는데 뒤로 저를 갔던 거는
뭐 누가 설명하더라도 누가 받아들일 수 이게 원래 이게 좋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괜찮거든요. 뒤에 저런 어떤 줄이 쫙 가는 게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아마 이 제보자님도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예. 이틀간 계속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헤어 제품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사실은 처음부터 제대로 좀 사과를 했으면 뭐 법적 조치 이거보다는 사과 받고 끝낼 수 있는데 제보도 안 하셨겠죠. 그렇죠. 제보 안 하시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실력이 좀 떨어진다면 뭔가 무시하다가 이렇게 이제서야 받는 거 너무 화가 나서 제보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친구들 맞니?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끈끈한 20년지기 친구들이 2명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밥도 먹고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녀요. 최근에도 셋이서 동남아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에 일이 생겼습니다. 쇼핑센터에서 가이드가 건강식품이며 커피 세트 등을 홍보했는데요. 처음엔 이런 가격에 사기 어렵다고 가볍게 홍보하더니 저희들이 구매를 안 하니까 한 명 한 명씩 지목을 하면서 이걸 왜 안 사냐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가이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가이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더니 일정이 없던 자유 시간을 만들어서 저희를 방치해놓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여행 전체를 망치는 것 같아서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강매하냐고 몇 마디 했는데요. 하지만 가이드는 다른 가이드는 더 심하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게 말다툼이 벌어지려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드한테는 가이드님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면서 웃으면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가이드는 기세 등등해지고 저는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후 친구들과 별다른 대화 없이 혼자 가만히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친구들도 같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가이드 편을 드니까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한 게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야, 상희, 너는 배알도 없어? 가이드가 대놓고 강매하고 횡포를 부리는데 같이 힘을 보태서 싸울 생각은 않고 내 편 들어줄 생각은 않고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야, 너도 같이 욕했잖아, 그 가이드. 어쩜 그 인간 앞에서 친구 바보 만들고 퍽이나 좋겠다. 야, 고양이 응가 커피 바가지 온팡 쓰고 많이 살아 동그라미. 이 구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 친구 입장이에요. 정말 짜증 지대로다. 다혜 얘는 어쩜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이봐요, 백여사님. 저가 패키지 여행 원래 그런 거야. 너 패키지 싸다고 완전 좋아했지? 현지에서 쇼핑해주는 대신 싼 거야. 그런 사정 알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무슨 너 독립운동하니 피곤하게 일일이 따지게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로 뭘 하다 보면 불만이 있어도 다들 참는데 그럴 때 꼭 용감하게 나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속도 시원하고 말리더라도 그런 얘기 다 한 다음에 아유 이제 그만하자. 자기 당신도 잘한 것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 뻔뻔하게 그렇게 웃고 있어요. 이러고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가이드한테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친구로서 좀 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박 변호사님. 역할 분담이랑 있거든요. 성격이 조금 강한 사람, 우리가 뭐 MBTI로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I 내성적인 사람도 있는데 항상 저런 일 발생하면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수습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지금 굳이 저렇게 오바해서 가이드 편 들어줄 필요는 없는데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저 친구가 조금 더 저는 좀 잘못했던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친구가 좀 했던 건 좀 과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사실 이런 가이드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말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뭔가 그 가이드의 편을 들면서 뭐 가이드님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저도 오늘 사연자께서 잘못하셨다
하셨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질문이 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잘못은 전혀 안 하셨죠. 이 가이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컴플레인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런 너무 비슷한 경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쪽에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혼자 좋은 사람인 척해요. 뭐 막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이 남의 편이에요. 뭐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서운할 수 있지만 그때 또 남편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내가 아내 편을 안 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영향 만치기 싫어서 또는 이제 이게 더 확전될까 봐 빨리 가라앉히려고 아유 이해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격 차이나 문제 해결 차이일 수 있다. 이 친구에 대한 배신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냈습니다.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인스타에서 막 욕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상당히 톤다운을 해서 이렇게 소신 의견을 좀 애둘러서 전해주고 계시네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이호수님, 그래도 친구 편 들어야죠 라고 하셨고요. 거듭나는님은 가이드 처신도 친구 처신도 좀 그렇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 앞 모자 쓴 남성이 카페 사장의 멱살을 잡고는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카페 사장의 옷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고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성은 사장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가 하면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카페 마감 시간을 앞두고 온 손님들과 사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제보입니다. 약 2달 전 손님으로 온 사람들한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그 2주 동안 장사를 못 하셨고요. 현재는 집과 아까 보신 그 카페를 모두 지금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은 일단 20년 넘게 카페를 운영을 해왔고 수원 지역에서는 3년 정도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카페 그 평일날은 저녁 7시까지,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지난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그날은 5시 50분 정도에 중년 남성하고 이제 여성이 같이 들어와서 그 커피를 주문하려고 해서 차 마시고 갈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때가 5시 50분이니까 그냥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드실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모자 쓴 다른 남성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남성들 둘은 형제가 아니었고 모자 쓴 남성하고 여성이 부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동생이 형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이란 사람이 아니 그 뭐 우리가 술 마셔서 뭐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준다라고 카페 사장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기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서 아니 왜 남의 매장에서 싸우시냐고 나가서 싸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서 갑자기 이제 사장님한테 욕설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고 또 중년 여성 그 젊은 쪽에 동생인 남성이 형수가 되겠죠. 말리면서 전부 이제 두 사람 일행을 데리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어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자, 문제 그 사건 밖으로 나간 이후에 벌어집니다. 자, 사장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바깥에서 이제 저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고, 그분은 이제 바깥에서 제 양쪽 목을 잡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이제 저는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슬리퍼가 이제 다 날아갔죠. 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계속 저를 넘어뜨리면서 힘을 주면서 넘어뜨리고 하시길래 저 그거를 안 넘어지려고 발을 좀 넓게 자세를 잡고 최대한 안 넘어지려고 저는 노력을 했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갑자기 이 손님이 카페 사장님하고 저렇게 멱살잡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 소란이 이제 밖에서도 이제 이어지는데 더 이상 좀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으로 매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상황에서 이 모자 쓴 저 남성의 옷깃을 잡았고요. 그러자 남성이 양손으로 사장님의 멱살을 잡고면서 넘어뜨리고 했는데 아마 사장님이 뭔가 좀 운동을 했는지 자세를 잘 잡았습니다.
자세를 잡아서 넘어지진 않고요. 다만 슬리퍼 같은 게 좀 벗겨졌다고 하고요. 덩치 크신 분이 사장님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세를 어깨 넓이로 딱 잡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안 말씀 넘어가, 안 넘어가. 예, 안 넘어갑니다. 어깨 넓이입니다. 어깨 넓이. 옆에 있던 남성하고 여성이 손너하게 손을 잠깐 넣으니까 다시 또 목을 또 조르기도 했다고 사장님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장이 겨우에 빠져나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순간 멱살잡이를 벌인 남성의 형이 이 자리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멱살 잡은 거는 이 동생이었어요. 자, 옆에서 재수 씨하고 같이 싸움을 말리던 형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화면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찌를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갑자기 나타나서 칼 들이미시면서 찔러보라는 거죠, 갑자기. 좀 너무 놀래서, 아니, 내가 사장님을 왜 찌르냐고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칼을 들면서, 그럼 내가 찔러볼까 하는 그 특유의 눈풀림과 중저음의 목소리가 그때,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죽나? 아니면 내가 진짜 찔리나? 나한테 칼을 들고 나한테 이러고 있지? 그때는 좀 멘탈이 나갔어요. 그 과정 안에 와이프랑 아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본 거죠. 와이프는 놀래고 있고 아기는 이제 제가 보이니까 웃으면서 있는데 그 과정이 생생한 거예요, 저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정꾼의 주사련이 했는데 이 완전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카페 사장은 나에게 손을 놓으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더니 흉기를 들고 와서는 나에게 찔러보라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장은 너무 놀라서 내가 왜 선생님을 찌르냐고 했더니 한 번 더 다시 찔러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반대로 흉기를 잡아 들이밀면서 그럼 내가 찔러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은 반쯤 풀려 있고 이 중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가 여기서 죽나 이런 싶은 공포가 밀려오던 순간에 옆에 있던 동생이 갑자기 사장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면서 폭행을 가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모습을 이 사장의 아내와 9개월 된 딸아이가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었어요? 네, 이 카페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려고 왔던 건데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아빠를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그 순간 아기 생각밖에 안 났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중에 아내와 아이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9개월짜리 딸이 옆에 있었대. 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뭐 예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흉기를 가져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하는데 흉기를 가져온 거에 놀랐는데 그때 또 아내하고 9개월 된 딸이 나타나니까 이 사장님께서 이 아내와 딸을 보호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더 놀라신 거죠. 또 게다가 아이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아빠로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너무 놀란 거고 그 후에도 지금 악몽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찰에 의해서 현장 체포되긴 해서 스마트워치도 지원받았고 심리치료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고요. 카페 영업도 2주나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내나 남편, 아이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흉기를 들고 있던 그 형이라는 사람은 특수 협박 그리고 멱살 잡아서 넘어뜨리고 막 때렸던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상해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자, 어느 날 이 경찰을 통해서 그 양반 좀 그 사장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왔다면서요. 원래 이제 스마트워치 지급받고 경찰이 이 합의나 이런 것들 요구하면서 혹시 만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전화 받았을 때 상당히 무섭잖아요. 칼 들고 있고 흉기 들고 있었고. 그래서 흉기 든 사람, 형은 만나고 싶지 않고 동생 부부나 동생들은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생 부부 만났을 때 특히 여성의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착한 사람이다. 아주버니도 그렇고 자기 남편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합의 좀 해달라면서 고등학생 딸이 이제 있는데 이거 알면 난리 난다라고 합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고민과 고민 끝에 합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또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나중에 동생 부부 측이 갑자기 못 만나고 해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 이걸 영상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카페까지 와서 제발 합의 좀 읍소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참 어떻게 경찰에 그 동생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나도 맞았다라고 하면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끊어서 이 고소를 상해 혐의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도 이거를 실제로 상해로 이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유죄로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너무 억울하시다는 게 아니 어디서 자기네들끼리 밀쳐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양 내가 변호사님 저 영상을 보세요. 네. 저 사장님이 몇 번 저도 계속 주위에서 봤거든요. 진짜 꾹꾹 누르면서 네. 하는 게 영상으로도 그냥 보여지잖아요. 신발도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얘기가 그거예요. 저 진짜 참고 있는 모습이 막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아이가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험하게 나왔겠느냐라는 거. 실제 영상에서도 장시간을 쳐서 이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데 이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나 아니면 아내가 없었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몰랐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꾹꾹꾹꾹 눌러 참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 그런 멱살을 잡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님은 아니 그 내가 넘어질 지경이니까 상대방을 잡은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아마 이 진단서 이렇게 잡으면 옷가지 같은 게 스쳐서 찰과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저는 참 그래요. 이게 마지막에 보시면 경찰이 와서 출동해서 수갑을 채워갑니다. 현행범 체포를 했다는 얘기예요. 범죄가 계속 중이거나 범죄 직후였다는 얘기고요. 저게 단순하게 실랑이 하면서 짧은 순간에 툭탁툭탁 하면서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건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거를 정당방위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버리면요. 아니 어떤 상황에서 그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사실 예전에도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경우에 CCTV를 가리기 어려우니까 일단 쌍방폭행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리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경찰 스스로도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CCTV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입장 여러 번 나왔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저거까지도 만약에 상해로 처벌한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어. 그냥 한쪽이 나도 맞았는데 멱살 잡으면 폭행 맞아요. 폭력 행사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CCTV 왜 찍어놨습니까? 지금 저 상황 보면서 저희 지금 사장님이 사실 싸우면 사장님 이깁니다. 지금 아유 당연하죠. 이 자세 보십시오. 근데 저 행동을 하는데 막기 위해서 한 게 맞잖아요. 이걸 기계적으로 정당방위 아니다. 그냥 싸움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는 CCTV가 뭐하라 있습니까? 저렇게 계속 폭행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저 휘둘리는 것도 본인 힘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 진짜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유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력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편의점 점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횡령까지 한 아르바이트생은 법대로 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12월 편의점을 인수받아서 영업을 시작했다는 초보 점주님의 제보입니다. 자, 12월에 편의점을 인수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새벽 시간, 밤 11시부터 4시까지 알바생을 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알바생이 바로 나왔습니다. 특히 좋은 게 이 알바생 자기의 이력서를 냈는데요. 근무 경력도 사실은 좀 있고 가족 모두 이 편의점 단골이다. 또 이전 점주하고 친했다. 그리고 집이 바로 옆이니까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다. 당연히 이 정도 조건이라면 뽑아야 되겠죠. 제보자 부부가 이 여성을 바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사장님 부부는 초보예요. 처음 편의점 해. 자, 그런데 이 알바생은 이미 경력이 수두룩해요. 안 뽑을 이유가 없죠. 자, 역시나 오픈 후에도 매출이 쭉쭉 올랐습니다. 애초에 이 편의점이 있던 곳이 제주 지역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월에 사장님이 인수해서 오픈한 후에도 매출이 계속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바생도 정말 뭐 하나만 딱 지키면 착착착착 이래 잘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일찍 나와 달라고 해도 또 일찍 나오고
정말 1년 잘 돌아갔고 매출은 계속 늘어났답니다. 근데 문제가 매출이 느는데 순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지난 4월에 그동안 비교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 예. 알바생들 월급 줄 돈도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보자 부부가 1,5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알바생들 월급을 줬대요. 이 제보자 사장님 내외는 이상하다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CCTV를 확인합니다. 뭐가 찍혀 있었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편의점 옆에 살고 하니까 서로 편하고 편의점 경험이 많으니까 저희는 초보 점주고 하니까 좀 믿고 있었는데 이제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왜 장사는 잘 됐는데 우리한테 모이는 돈이 없고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뭐 재고가 안 맞아서 CCTV를 한번 보게 됐어요. 보다 보니까 그 알바생이 그 25,000원짜리 담배를 가방에 챙기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돈통에 돈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퇴근할 때까지 시간 다 봐봤는데 결국 안 넣는 거예요. 그 전날 것도 전전날 것도 한번 봐보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결국 저거였군요. 네, 철석같이 믿었는데 뭐 재고를 확인해 보려고 CCTV를 보았다가 이 알바생이 25,000원짜리 액상 담배를 가방에 딱 넣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을 다 돌려봐도 나중에 돈통에 돈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날 것도 돌려봤더니 다른 날에도 이렇게 액상 담배를 몰래 가져간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도를 하는 거를 보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에야 이해가 되는, 좀 그때 당시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뭐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아서 발주 넣었어요. 뭐 신제품이 나와서 제가 발주 넣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알아서 다 발주를 넣은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계산한 음료수라 그러면서 심지어 음료수를 줬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음료수도 편의점에서 훔친 음료수를 마치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장님이 알바생한테 이거 우리 훔친 거 영상 봤다. 왜 훔쳤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못 믿냐면서 그렇게 끝까지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제보자 사장님 내외는 CCTV를 더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또 나왔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문자가 가요가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포스 충전, 그 네이버페이 충전이라고 하면 편의점에서 다 되거든요. 10만 원 이상 결제되면 문자가 오게 돼 있거든요. 1월 달인가 2월 달 정도에 문자가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 충전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바한테. 혹시 문자 가요? 이렇게 묻더니 그 기능을 알아내갖고 다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충전을 하다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긍을 했죠. 그거 이외에 한 15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찾아낸 게 그 이상인데 이렇게 하니까 다시 얘기를 하는 게 한 600 정도 돼요. 형사분들이 이게 통장 입금된 거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만 또 700이 넘어요. 그 물건값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은 1,800가량 될 것 같다. 1,800?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심각한데요. 이게 아르바이트생이 돈통에서 현금을 빼가는 모습, 그리고 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영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보시면은 영상 보면 휴대전화 이렇게 돈통이 현금통 열렸을 때 돈을 넣어야 하는데 그대로 닫고 영수증을 없애버리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충전한 거였는데 편의점에서 현금을 내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악용을 한 건데 또 휴대전화의 바코드를 찍고 나서는 현금통이 살짝 아까 보신 것처럼 현금통이 살짝 열리는 걸 곧바로 영수증을 찢어서 버리거나 막기도 했습니다. 와우. 네. 그대로 닫고 없애버린 건데 편의점 영업 초반에 이 충전 알림을 이 제보자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오늘 충전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문자가 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알람 문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껐으니까. 네, 껐으니까. 그래서 CCTV를 확인한 후에 포스기에 알람 기능이 꺼져 있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것도 아르바이트생이 포스기를 조작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린 겁니다. 전문가입니다. 절도 뭐 이런 데 전문가인데 결국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이 편의점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아서 무슨 가져가지 못해 전부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 모바일 결제 서비스 충전 내역이 700만 원 넘고요. 하루에 50만 원 충전한 적도 있다고 하고 돈통에 현금 많았을 때도 슬쩍 챙기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본인 입으로 시인한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어떻게 해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이 제보자가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저희한테 제보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 지금 영상 속 저 알바생이 사건 반장에도 연락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 제보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사건 반장 쪽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이제 사적인 연락이나 요청 같은 거는 일절 받지 않겠다. 상담을 해본 결과 변호사에게 모든 어떤 가족들도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이 제보 이루어진 거고 이 동의 없이 방송이 될 경우에는 이 법적인 어떤 대응도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사건 반장 측에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 이제 저 말이 저 중간에 동의 없이 보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보 범죄에 관련한 제보 사건인데 이게 동의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 말씨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분한테도 연락을 드렸는데 톡으로 법적 대응 검토하신다고 하길래 네. 내 마음껏 하세요 그랬습니다. 네, 하셔도 돼요. 뭐 네. 특정이 안 되는 거든요. 예. 해보세요. 예.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테이블 위 과일을 맛있게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중년 여성, 이 불쾌한 듯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며칠 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다툼까지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문 뒤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여성. 아무런 중재도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인데요. 과연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이고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도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한 불청객이 끼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연자분은 40대 남성이고 5년 정도 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그 여성과 만나서 현재 아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먼 돈으로 집을 장만하면서 좀 외곽 쪽에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장모가 이게 좀 탐탁치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니 이게 뭐 대놓고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저축 좀 많이 그래 해놓지 않아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딸이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분의 아내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의사나 변호사도 소개받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다랍니다.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들도 태어나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연자분은 이제는 사위로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가 사위한테 우리 딸 너 아니었으면 의사 소개받을 뻔했는데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런데 1년 전에 좀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인 어른이 교통사고로 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그 이후로 이제 아내가 엄마까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된다. 당분간 엄마를 좀 모시고 살자 이렇게 부탁을 했고 이 제보자도 당연히 찬성을 하면서 장모님과의 한 집살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장모님이 사위랑 같이 사는 게 편안해지니까 도리어 사위인 제보자를 눈치 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제보자가 테이블 위에 있는 과일을 집어 먹었는데 장모가 하는 이야기가 자네는 옆에 어른이 있는데 먼저 권하지도 않나 이렇게 좀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날에도 제보자가 전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 늦잠을 자는 일이 있었는데 장모가 주말마다 늘 이런 식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나 이러면서 좀 눈치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장모가 사위한테 저러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제보자가 회사에도 좀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이제 상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 이제 밀린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가서도 굉장히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불러다가 아내한테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나랑 마음이 아주 잘 맞는 동료가 있어서 그 친구랑 창업이 하고 싶다. 그럼 어떨까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갑자기 이제 장모님이 아니 자네 요즘 얼마나 불경기인데 회사 나올 생각하냐고 회사에 딱 붙어 있으라고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왜 장인모까지 이걸 다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도 이제 장모는 제보자를 볼 때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고 재정적인 부분을 간섭하기 시작해서 두 사람의 사이는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보통 저러면 그 아내가
자기 친정엄마한테 우리 지민 씨 좀 그만 좀 구박해 엄마 이러는데. 그게 이제 중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불평을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 모르고 하는 거다. 뭐 다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냥 변명을 하고 둘러댔다라고 합니다. 근데 급기야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떤요? 비교를 하죠. 어느 날 내 친구 사위가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네 때문에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위 입장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결국 아내한테 너무 힘들다. 또 지금 회사에서도 갈등 부분도 그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럼 퇴사해라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아내 말대로 퇴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도 이 남편을 뭐 정말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둘만 뭐 외치려고 무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남편분이 도대체 두 사람이 어딜 다니나 싶어서 이 차량에 블랙박스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두 사람이 뒷담화했던 게 이게 녹음이 됐던 겁니다. 장모가 하는 말이 예. 그 방 안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얼굴 보고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너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이혼을 해라. 이혼하면 그 한부모 지원금 나오니까 그게 훨씬 낫다. 너 지금 나이도 젊고 새 출발할 수 있다 충분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집으로 쫓아가서 도대체 왜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좀 따졌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보자 이 사위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집에 왔는데 뭐 같이 살던 뭐 침대 프레임 뭐 예를 들면 식파, 전자레인지 이런 걸 다 가지고 갔어요. 이게 그냥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이렇게 나갈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어요, 진짜로. 갑자기 말도 없이 애도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애를 데리고 갔어요? 네, 제보자는 결국 나랑 장모님 중에 한 명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장모님을 선택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는 양육권이랑 위자료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장모와 함께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죠. 근데 와우. 이때 뭐 함께 혼수로 가져온 물품부터 뭐 남편이 산 가구까지 모두 챙겨서 아들까지 데리고 나갔던 건데요. 와우. 현재 제보자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아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너무 두렵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 모의, 아내와 장모의. 자, 그런데 아이까지 데려간 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하십니다. 일단 저거는 동거 의무를 직접적으로 져버린 거고요. 아이에 대해서는 양육권은 공동 양육권입니다. 지금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가지고 가면 아이에 대한 약취 유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별거를 시작한 것 자체가 지금 아내 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 모의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싫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아하. 그것까지 더해져서 이미 이 제보자분이 충분히 지금 뭐 이혼의 승소송에서 유리한 쪽에 서 있고 아들에 관해서는 이 양육권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도 아이의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지금 보내주신 사연만으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혼 소송을 뭐 제기해서 하는데 뭐 아내나 장모 측에 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양육권 부분이 실제로는 양육을 실제로 같이 있는 뭐 한 부모한테 더 유리하거든요.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아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인지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할 거고 법원 입장에서는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엄마랑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지만 아버지한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은요? 네, 뭐 이 가정은 일단 갈등 요소가 확실히 두 개가 있었죠. 일단 장모님이랑 사위랑 같이 24시간을 살게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사위의 퇴사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뭐 경제적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차차고라도 지금 사실은 이 장모님과 아내가 쌍방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서로 의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장모님이 이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외로움을 딸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딸을 통제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도 같고
같고 딸의 감정이 내 감정이다라는 감정 융합 상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엄마를 내가 말을 듣지 않고 엄마를 혼자서 버리면 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끼는 딸의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럼 딸들은 남편을 꼭 선택을 해서 자기 아이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혼란으로 이렇게 평생 산 엄마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잘못 선택하신 거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박혜영님, 이혼하고 위자료 꼭 받으세요라고 하셨고요. 기가로님은 아이가 무슨 잘못인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선착장에 요트 한 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선장이 줄을 풀어서 내더니 선실 안으로 들어가고 요트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이렇게 뭐야? 커다란 화염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네, 뭐야? 화염이 사그라든 후에도 분리된 선체 아래쪽이 여전히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데요. 다행히 선장이 선실에서 다행히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죽은 줄 알았어요. 네, 무사했죠. 요트 연료를 넣고 출발하자마자 폭발이 일어났고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선장을 포함한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와, 저거 완전 다 터졌네.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한 노부부가 주차된 차들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흰색 차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잠깐 걸음이 느려지죠. 이때 퍽 하고 멈춰집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 간발의 차로 자, 할아버지 바로 옆에 이상해. 떨어진 거는 다름이 아닌 화분입니다. 이야. 어느 몸부터 피한 두 사람이 화분이 떨어진 건물 위쪽을 올려다 보죠. 어떤 인간이 던졌어? 할아버지가 한 걸음만 더 갔어도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우선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야. 누군지 모릅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길가에 앉은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차가 오고 있긴 하지만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쌩! 휴대전화를 치고 가버립니다. 휴대폰! 자, 휴대전화가 날아가자마자 후진하던 차를 막아세웠지만 이미 바퀴에 꾹 밟히고 말았습니다. 배달기사는 그대로 사라져버리고요. 차를 앞으로 이동시킨 남성이 휴대전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토바이 어디 갔어? 남성은 이 영상을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배달기사에게 경찰에 신고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쿨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저 배달기사 저거. 네, 새 모의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외벽에 매달린 다람쥐가요, 몸을 거꾸로 뒤집더니 공중에 달린 통을 이렇게 붙잡고 그 상태로 새 모이를 꺼내먹기 시작합니다. 네, 자세가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은지 다람쥐가 정신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래 또 다른 도둑이 조용히 움직이고 뒤도 왔어. 있습니다. 네, 살금살금 다가온 비둘기가요, 땅에 떨어진 모이를 콕콕 이렇게 주워 먹고 있었던 건데요. 명당 잡았네. 네, 그런 줄도 모르고 다람쥐는 자기 배를 채우는데 바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담한 도둑들이 아닌가 싶네요. 놀랍습니다.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아이가 다쳤어. 마데카설 출동. 상처엔 진물엔 마데카설로 성공. 옛설 칫솔 마데카설. Why did Sonny Hayes come back to F1? You say he was old, he not that old. I never should have pulled you into this. 3 laps. 3 laps is a lifetime. 센시아 효과 봤죠? 아침엔 다리가 가볍고 오후엔 붓지도 않고 잠잘 때도 안 아프니까 정말 좋아요. 정맥벽을 건강하게 센시아. 다리가 편안하니까 하루가 달라지네요. 센스 있게 센시아.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